자, 오늘은 숙제. 노트 필기 해보세요. 끝이에요. 형. 네? 와우. 네. 네. 대답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와시였던 것 같은데, 방금도? 대답이에요. 왜 그런 표정이야? 너무 좋은 표정 아닌데? 졸라 가식적이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거는,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우리 책 검사 할 거거든? 책이랑 노트 검사. 그래서 만약에 마찬가지로 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찢어버린다. 아, 되는 거지 뭐. 뭘? 그냥 5월달 한 달 내내 월화수목금토 출근할 생각하세요. 아, 잠깐만. 책 검사 할 거라니까. 그래서 검사하는 포인트는 2개 잡고 갈 거거든? 노트 정리. 글씨 못 써도 돼.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돼. 내가 글씨를 못 읽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죠? 그래서 노트 정리에 빠짐없이 다 돼 있는 거 확인. 오늘 수업하는 내용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번째, 여러분들 책. 그동안 문제 싹 다 풀었죠?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단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 책에다 풀었거든? 책에 다 채점까지 끝나서 빈 공간이 없으면 돼. 괜히 어설프게 딱 넘기면서 내가 하나씩 봤는데 한 문제가 중간에 빠져있어. 이게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5월 한 달 출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 다 해서 확인할 거니까 이번 주말에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해 놓고 책 정리하는 것까지를 숙제로 가져가세요. 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 잘 죄송합니다. 야. 잘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있으면 앞에 거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 한번 더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정규 수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양심이 있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지. 자, 오늘은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라는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통계를 한번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단원명이 책 이름이 확률과 통계야. 거기서 또 한 번 배워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돼요. 통계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그 통계라는 단원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지식들과 고등학교 지식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중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통계 단원까지가 왜 생겨나게 되고 왜 우리가 써먹어야 되고 왜 이런 방법을 하게 되고 교과서에서는 왜 이런 걸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너 왜 이렇게 우연히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부담스럽게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듣듯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4,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4,000년 전에 지구의 인구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1억 명이나 된다고? 그럼 4,000년 전에는 지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나라, 국가, 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인원들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처럼 안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자. 내가 부족장이야. 내가 지금부터 식량 관리를 해야 돼. 나누어 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부족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얼만큼 먹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 숫자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숫자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숫자. 그게 바로 자연수. 그러면 그 자연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서 숫자들을 하나씩 센 거야. 우리 부족이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러면서 셌어요. 근데 이렇게 셌는데 1년 뒤에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작년 요맘때 우리가 몇 명이었지?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궁금해진 거야. 2년 뒤에 혹은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몇 명이었지?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숫자들을 표기하고 무언가를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 숫자라는 녀석조차도 개발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당시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짝대기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짝대기도 사실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게 5개를 표현하고 싶어. 짝대기를 5개 쓰면 되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결국에는 5개라는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짝대기 5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 처음 최초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무엇이냐? 줄기와 이끌림이에요. 줄기와 이끌림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지.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본 적 있나? 한 번도 못 봤나? 네. 그러면 줄기와 이끌림을 어떤 식의 구성을 취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칸을 나눠서 여기다가 줄기, 여기다가 이끌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략적인 큰 분류, 잎은 세세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인원들을 대략적으로 나눠보자고. 분류를 해보자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응?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대략적이겠지. 그럼 여기에 남자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이 그림.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도 채원이도 있고 은진이도 있겠지. 그럼 둘이 딱 보면 또 어때?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네. 그럼 뭔가 둘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존재를 하겠지.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자 중에서. 그럼 여자를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자. 재우랑 지민이를 비교해보자. 재우랑 지민이를 비교해보자. 남자들 중에서 특징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그림을 추가로 그려 넣어야 되는 거잖아. 재우, 어떤 특징으로 그리면 될까? 몸집이 크다? 그럼 안경을 썼다라고 하면 안경 쓴 사람이 여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몸집이 크다? 그럼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몸집이 크다. 좀 최대한 단순화 시켜보는 거지. 그럼 재하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 근데 키가 크다? 그러면 그냥 키 대신에 얼굴이 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뭐. 그럼 지민이는? 머리가 크다? 길다? 머리카락이 길다? 그럼 지민이는 이렇게 있을 때 머리카락이 길다. 장발을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나열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이런 애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요런 애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나가던 것이 바로 줄기와 이끌림이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이제 숫자가 개발된 이후에는 이것들이 숫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숫자가 개발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생일이 언제냐? 그걸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 1월 여기가 줄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 그림이 있겠지. 네. 그리고 줄기에 1월생, 2월생, 3월생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지. 네. 그러면 생일인 사람은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자기 생일이 1월이다? 우리 없어? 그러면 그냥 가상으로 얘기를 해보자. 1월생이 1일에 1명, 3일에 1명, 7일에 1명, 뭐 5일에 1명,
2일에 1명 이런 식으로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다 적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제 여기서 이게 생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줄기가 뭘 뜻하고 잎이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이제부터.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줍니다. 줄기는 월, 잎은 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1월 1일, 1월 3일, 1월 7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줄기와 잎그림의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통계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줄기와 잎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의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이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잎 있지, 잎. 네. 잎을 우리가 지금 보면 어때? 계속 숫자를 나열하지. 네. 근데 처음에 1, 그 다음 3이야. 뒤에 2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계속 긴장하면서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잎을 우리가 적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오름차순의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잎을 그릴 때는 오름차순 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어딨어. 근데 이제 수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좀 더 좋겠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1이 있고, 3월 달에 한번 보자고. 3월 달에 오름차순을 정리했더니 3월 1일이 생일인 애가 3명이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3월 1일이 3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1을 3개를 쓰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5일인 애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5를 10번을 써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적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줄기와 잎그림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 옛날, 되게 오래전 시대 때는 이걸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우리 주변에서 통계 자료 조사를 할 거야.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 많아야 수십 명이지 않았겠냐? 그럼 수십 개만 적으면 되는데 이런 그림 하나로 완성을 하는 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 근데 이걸 현대에 와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학교 학생들만 갖고 해보자. 인원수가 제일 적은 문헌중을 기준으로 적을까? 1, 2, 3학년 합치면 몇 명이지? 300몇 뭔 소리야? 우리 학교가 너네 100명. 아, 시끄러워. 대충이면 되지. 뭘 그렇게 이게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일은 아니잖아. 그래, 한 200명 된다고 쳐. 그러면 그 140명은 아니겠지. 아 진짜요? 뭐 어쨌든 몰라. 그러면 200명 된다고 쳐. 200개를 적어야 돼. 그럼 알아보겠어? 그러니요. 복잡해지겠지. 네. 다시 말하면 이 줄기와 잎그림의 가장 큰 단점이 발생되게 된 거야. 즉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는 줄기 하나랑 잎 하나를 합성하면은 하나의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지.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료라는 이름으로 불러. 자료. 다시 말하면 이 줄기와 잎그림에서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어떤 단점이 존재하게 되느냐?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네.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게 어렵겠지? 네. 다시 말하면 비교나 분석하는 게 힘들겠지? 네. 즉 통계 자료로서의 통계에서 써먹는 통계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즉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기와 잎그림을 대체할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확인됩니까?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게 돼. 새로운 걸 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책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 자, 그럼 이 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지금 이 줄기의 이끌림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게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잖아?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지? 왜 떨어지게 될까? 여기 봐봐. 5가 10개야. 그럼 우린 이 5를 또 일일이 다 세야 되잖아. 이게 수만 개의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5가 몇천 개가 될지 몇십 개가 될지 몇백 개가 될지 우리 일일이 다 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에서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게 되냐면요. 자료 있지? 자료 각각의 값은 안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에 자료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도수 분포표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똑같이 표의 형식은 유지를 하게 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되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자료의 개수를 적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P라는 부분이 자료의 개수라고 이름을 바꿨지. 뭔가 좀 더 현대적으로 바뀐 거야. 그럼 저기 보이는 줄기라는 이름도, 여기 보이는 줄기라는 이름도 어떻게 되겠어? 뭔가 다른 이름이 필요하겠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특정한 구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구간과 자료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통해 좀 더 있어 보이게 바꿨어. 이 구간을 뭘로 바꿨느냐?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계급. 그리고 여기 보는 이 자료의 개수도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뭘까? 찍어봐. 찍어봐. 뭘로 바꿨을까? 이것들 분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만. 얼마나 퍼져 있냐고. 아는 척. 잠깐 까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다듬어요. 그래서 계급과 도수로 표현된 표가 바로 무엇이냐?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계급에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생년월일을 조사하고 있었지.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한 거야. 똑같이. 확인돼요? 네. 그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럼 1월생이 만약에 10명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 뭐 얼마를 써주면 돼? 10을 써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3월생 3월 5일인 애가 막 10명이 되고 막 엄청나게 많았지? 3,768명이었어. 다 조사를 했더니. 그럼 3월생 여기다 뭐 얼마를 써주면 돼? 그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맨 마지막 줄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종합할 수 있는 총합이라는 녀석을 적고 이 도수들을 다 더한 값을 여기다가 적는 거야. 이렇게 적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체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3월에 있는지, 몇 명이 9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략화시켜서 나타내게 된 표가 바로 도수분포표야.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게 됐을 때 우리는 앞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자료들이 옆으로 나열돼서 복잡하게 써졌던 게 어때? 엄청나게 단순화돼서 등장을 하게 됐지.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표현을 하니까 어때? 간단하게 딱 눈으로 보면 몇 월 달에 몇 명이 태어났구나. 대충 비율이 얼마나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자료로서의 역할, 통계 자료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수 분포표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간 거야. 어떻게 갔느냐? 계급이라고 부르는 애는 구간이라고 불렀지. 특정 구간.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간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지? 구간? 범위를 보통 많이 나타내는 거잖아. 범위. 예를 들어서 1월생이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지. 그래서 지금부터 1월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지. 왜냐? 1월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순간적으로 1월이 30일인지 31일까지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월 1일 무결 이상 이상 그리고 2월 2월 1일 1일 미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구간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1월 1일 0시 이상이 되겠지? 그리고 2월 1일 0시 미만까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서분포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상과 미만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다라는 거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요 도서분포표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 용어들은 다음 시간에 하자고. 이런 표가 있다 정도로만 오늘은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네.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이 도서분포표가 가지는 단점이 또다시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 도서분포표가 가지는 단점. 되게 간단하게 잘 써냈어, 우리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하나 존재를 해. 자세히 해서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월에 며칠인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기 등장하게 되는 자료들이 있지, 자료. 네. 자료가 하나하나의 값이라 그랬잖아. 그 자료에 정확한 값은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값을 모른다.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하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줄기의 이끌림에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냈지. 네. 근데 도수분포표에서는 해결책을 한번 제시를 했어.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했느냐? 자료 각각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보자고. 1월생이 10명이야. 네. 저 10명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1월 1일에 있을 수도 있고 1월 2일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제각각이겠지.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그 해결책으로서 가운데 값 있지. 구간에 가운데 값으로 예상하자 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월생이야. 1월의 정가운데 며칠이야? 1월에 총각. 대충 따졌을 때 15일이나 16일 뭐 이런 날 되겠지? 그러면 대충 얘네 10명은 1월 15일 정도에 태어났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지? 네. 그렇다고 정확한 걸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 편의성 하면 또 모르는 거잖아. 아씨. 아니요. 편의성은 알아? 네. 편한도. 그렇지. 그냥 편하게 대충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구간의 가운데 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평균값. 아우,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틀렸어요. 기준. 이승환 중심값. 아니, 이거 구간이 뭐라 그랬지? 머리야. 계급이라 그랬잖아. 계급. 계급의 가운데 값. 중앙 값 중계. 계급값. 다 써주고 나서 알았다는 뭐야?
계급값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계급값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약간의 귀차니즘과 함께 편의적인 측면을 개발을 해냈어요. 확인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편의적인 측면을 왜 개발을 했을까? 왜 굳이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 그냥 대충 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새로운 방법을 아직 못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다라면 이런 거 굳이 대충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현재 개발이 된 상태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편의적인 측면, 대충 귀차니즘을 떠올린 계급값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 도소분포표에서 이 각각의 10명에 대한 자료들이 그냥 15일로 해석을 하면, 가운데 값이 15일로 해석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자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야. 지금 당장 우리나라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3천만이 넘어가고 있고, 4천만 넘나? 모르겠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구로 보면 몇십억이 돼버리잖아. 그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 각각의 몇십억 명 중에 한 명의 자료가 뭐에 중요하겠냐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혹은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져서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하나하나의 값들을 궁금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디테일이잖아.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보면은 그렇잖아. 대충대충 풀고 그냥 채점하고 넘어가지 디테일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면서 푸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되게 귀찮잖아. 누구나 다 똑같았다는 얘기지. 박자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거야. 채연이는 안 귀찮지? 네.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오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기로 하고 새로운 이제 무언가 새로운 조사할 게 필요했던 거야. 새로운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가 된 거야. 어떤 필요성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거를 연구하고 싶어졌냐면 이제 목적이 새롭게 생긴 거야. 새로운 통계 자료로서의 목적. 어떤 목적이 생겨났냐면 자, 수십 명, 수백억 명이 돼버렸어. 수십, 수백억 명이 돼버렸어.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3월생이 몇십억 명이야. 네. 그럼 1월생도 몇 명이겠어? 몇십억 명이 되겠지. 맞아요? 각각의 월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몇십억 명씩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 중에 누가 많고 적고를 비교하는 건 표를 보면 돼. 그치? 근데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지가 궁금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생일이 많이 나오는, 즉 도수가 큰 계급을 찾으면 그 달에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그럼 도대체 그 많이라는 부분이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우리는 많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목적, 전체에 대한 비율이 궁금해진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전체에 대한 비율이 궁금해. 우리는 계산하면 돼. 전체 분의 얘. 전체 분의 얘로. 맞죠? 근데 이거를 매번 볼 때마다 계산을 했어. 자, 그럼 몇십억, 수백억 명의 사람이 있는 거에서 내가 몇십억이 있는 걸 계산을 했어. 아, 이만큼이 되겠구나. 일주일이 지났어. 기억할까? 분모가 일단 수백억이고 분자가 수십억인데 그 단위수를 다 기억을 할까? 아니요. 안 되겠지. 네. 그럼 뭔가 정리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지. 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적어놔. 여기다 그냥 적어도 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여기 보니 이 궁금한 얘기를 통해 우리는 이 표를 살짝 변형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세 번째 무엇이냐? 상대도수라고 부르는 분포표가 등장을 한 거야.
새로운 게 궁금해졌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가 또다시 나와버렸지. 누가 나왔어? 상대 도수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도수는 도수인데 상대라는 말이 추가된 도수야.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상대라는 단어 언제 쓰냐? 남?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 반대? 반대? 왜 우리 이런 거 안 하냐? 네 상대는 나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치? 너의 상대는 나다. 너는 내가 상대해 주마. 비교할 때. 그렇지. 비교를 할 때 쓰는 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상대 도수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체와, 즉 총도수, 전체 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총도수와 임의의, 야, 임의의라는 단어 알아볼라. 아무거나 하나. 그렇지, 아무거나 하나. 그렇지. 임의의 계급의 도수를 비율로 표현한 거야. 즉 도수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요. 총도수 있지? 비율이니까 총도수를 기준으로 잡고 총도수 분의 특정한 계급의 도수. 임의의 계급이라고 하자. 임의의 계급의 도수를 통해서 상대 도수를 찾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상대 도수가 전체에 대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전체에 대한 뭐 1월의 비율, 전체에 대한 3월의 비율, 전체 중에 3월이 얼만큼, 전체 중에 9월이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네. 즉 이렇게 나타내게 된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일단 특정한 구간이 등장을 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급은 여전히 나올 거야. 대신에 우리는 이 상대 도수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랬지? 네. 그래서 도수 대신에 상대 도수를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여기 계급은 똑같이 아까랑 적으면 되지. 1월 1일 이상 그래서 2월 1일 그렇지. 미만 계급은 똑같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네. 대신에 상대 도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여기 전체가 그냥 40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돼요? 네. 그러면 1월에 태어난 사람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 상대 도수는 뭐라고 적으면 돼? 40분의 10.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야지만 보기가 편하겠지? 4분의 1. 근데 4분의 1이라고 써놓으면 생각해봐. 몇백억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모가 약분하다 기하 분수가 걸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뭐 몇천 몇백만 분에 몇천 몇백만이 나올 수도 있고 몇십억 분에 몇십억이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렇지. 상대 도수를 표시하게 될 때 상대 도수에서는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느냐? 상대 도수는 아니 소수로만 무조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수로 써라 라는 하나의 권장사항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확인돼? 네. 상대 도수는 항상 뭘로 적어라? 소수로 적어라. 그래서 상대 도수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거 따르면 0.25 이렇게 되겠죠.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총합이 존재를 했지.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료들을 쭉 적어 나가다가 마지막 칸에는 뭘 만들게 되느냐? 똑같이 총합을 적게 돼. 그럼 여기서 적게 되는 이 총합은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되겠지. 상대 도수를 다 더한 게 얼마일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상대 도수를 다 더한 값은 무조건 얼마냐? 1이에요. 왜까? 상대 도수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전체분의 특정 계급의 도수지. 그러면 총합이잖아. 그러면 전체분의 총도수잖아. 도수 다 더한 게 총합이잖아. 총도수. 전체분의 전체니까. 네. 똑같은 약분해서 1.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상대 도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떠올리는 거죠. 상대 도수의 답은 무조건 합은 무조건 얼마다? 무조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상대 도수 분포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간단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만들었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 보기 쉬워. 어차피 자료 각각의 값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졌어. 인원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소수로 바꿔서 다 표현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때? 어디가 많은지 네가 좋아. 어디가 적은지 비교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겠지. 네. 맞지? 그래,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이 상대교수 분포표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발견이 돼. 치명적이야. 소수점? 소수점 하나로 한참 내려갔을 때 그거는 대충 이 정도가 되겠다 하고 약분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쓰면 되잖아.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그건 치명적이지가 않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네. 근데 이 상대교수 분포표의 가장 큰 단점 어떤 단점이 나오느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줄게. 뭐라고 예를 들 거냐? 잘 봐봐, 지금부터. 똑같은 자료를 조사했는데 문헌중에서 조사를 했을 때가 있고 은행중에서 조사를 했을 때가 있어. 똑같이 조사를 한 거야. 네. 뭘 조사했냐? 수학 성적을 막 조사를 했거든? 상대도수를 비교를 했어. 근데 문헌중에서 100점짜리 인원이 몇 명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도수를 찾았더니 100점짜리 도수가 몇 명이냐? 라고 했을 때 10명이 나왔어. 10명. 확인돼요? 근데 문헌중의 총 학생 수는 몇 명이냐면 30명이야. 잘하네. 확인됐죠? 자, 근데 은행 중에서는 100점짜리를 찾았더니 도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20명이 나왔어. 근데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100명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도수만 비교하잖아? 어느 학교에 100점짜리 학생이 더 많아? 은행 중이요. 은행 중에 학생들이 더 많지. 그래, 그렇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상대 도수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그럼 문헌중은 상대 도수가 얼마야? 요거 30명 하면 좀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하자. 그럼 계산하기 편하겠지? 네. 얼마야? 0.5. 은행 중에서의 상대 도수를 찾아보자고. 0.2. 0.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맞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가 없어. 이렇게만 써놨어. 문헌중은 100점짜리의 상대 도수가 0.5고요. 은행중은 100점짜리의 상대 도수가 0.2입니다. 어느 학교에 100점짜리가 더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자. 어느 학교가 100점이 나오는 비율이 더 높을까? 그럼 문헌중이 확실한 거야. 비율이니까. 상대 수가 높은 걸 찾으면 되잖아. 어느 쪽 학생이 더 많을까요? 라고 물어봐. 학생 수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하면은. 그때는 어디야? 은행 중. 왜? 20명이고. 모르잖아. 그러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점, 무슨 단점이 있냐? 통계 자료를 서로 비교할 때 있지. 비교 시에 총 도수라고 부르는 거. 총 도수가 다르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은행중과 문헌중의 학생 수가 똑같이 100명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100점짜리 학생이 많은 거야? 은행 중. 바보냐? 아, 뭐라는 거야, 저거? 정신 안 차려? 여기도 100명이고 여기도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야, 여기? 50명. 여긴 몇 명이야? 20명. 어디가 더 많아? 이거 물어본 거라고. 비교가 돼.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총 학생 수가 얼마인지 모르면 비교가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달라도 비교는 할 수 있어. 여기가 만약에 20명이었고 여기가 만약에 30명이었으면 비교돼, 안 돼? 되지? 근데 다르면이 아니라 그러면 모르면으로 바꾸자. 모르면 총도수를 얼마인지 모른다라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도 단점이 존재를 하기에 편의성을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해석을 해냈지.
그러면 상대도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점이 발견이 됐잖아. 그럼 이걸 대략적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해결책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잡았냐? 총도수 있지? 총도수를 꼭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총도수를 안 쓰잖아? 표 작성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표를 다 만든 게 아니잖아. 총도수가 무조건 나와야지만 상대도수 목표가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인원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 그지? 그래서 그냥 꼭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우리가 막 여러 번 만들어 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랬더니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아, 편리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아무 생각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 그냥 앞으로 이런 걸 하겠구나.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생각들? 그거 말고 또 다른 생각 뭐 하는 거 있을까? 없지? 그래, 통계라는 단원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 막상 이 자료가 나한테 진짜로 필요하잖아? 나는 해석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배우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심지어 학교를 다니면서라고 생각을 해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통계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시험 볼 때 말고, 문제 풀 때 말고 일상생활에서 써먹기에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통계를 뭔가를 했어.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정리를 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점수를 정리해 놓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성적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1학년 때 얼마, 2학년 때 얼마, 3학년 때 얼마를 모아서 이렇게 큰 하나의 학생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성적에 대한. 확인됩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통계란 말이야. 그러면 요새는 이런 거 어때? 다 해주잖아.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 내가 굳이 손으로 써가면서 쓰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피부에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 거가 바로 통계라는 단어냐. 근데 이건 필요해. 얘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어떻게 된 건지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겠지.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돼. 그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 대신에 시험 볼 때 틀리겠지. 순수하게 시험용 단어냐. 지금에 와서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은 사는데 필요하다, 그것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 해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라는 걸 보게 되면 이 표는 생각외로 한눈에 잘 들어오기가 힘들어. 왜일까? 당장 1월부터 12월까지를 쭉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1, 2, 3, 4, 5, 6, 7, 8, 9, 10 쭉 가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하면서 옆으로 보면서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다 보면 눈이 아파, 안 아파? 아파서 안 보고 포기하게 되겠지. 저런 애들 있잖아. 저런 애들. 안 보고 포기하는 애들. 100%다. 그래서 포기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단점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단점, 도수분포표와 상대도수분포표 모두를 어우르는 표의 단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지. 표의 단점. 어떻게 된 거냐?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 한눈에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한눈에 보기 힘들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등장한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히스토그램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야. 누구랑 다를 거냐? 막대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랑은 다르거든? 근데 생긴 모양이
비슷해. 그래서 같다라고 표시 안 하고 다르다라고 표시 안 했어. 위에 점점 찍었지. 대략이라는 뜻이야. 대략. 기호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대충 막대 그래프랑 비슷해.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대 그래프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그래 비슷하다. 흐를 유자에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가 흐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비슷하다야. 유사. 비슷해. 그러나 달라.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뭘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표의 단점 한눈에 보기 힘드니까 이제는 뭘 하자? 해결을 한 거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갔어? 해결법. 무슨 해결법?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그려라는 해결법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 이 히스토그램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 뭐 하라는 얘기야? 그림으로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뭔가 통계적으로 정리하는 걸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거든? 뭐 있었어? 그림 그래프. 맞지?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었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그림 중에서도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확인돼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럼 자, 어떻게 가져가게 될 거냐?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생일을 조사해라 하잖아? 1월생, 2월생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 1월생에다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서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냈지. 2월생 몇 명인지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막대기로 표시를 해냈지. 이게 막대 그래프였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즉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히스토그램은 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렇게 표로 만드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까지는 동일해. 근데 1월생, 2월생으로 부르지 않고 구간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구간으로.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여기 구간 1월 1일 0시 이상 1월 1일 0시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2월 1일 0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3월 1일 0시가 되겠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1월 달 중에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잖아. 1월생이란 얘기는. 1월 달 여기 구간 안에서 언제 태어난지 알아 몰라. 여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태어난 거지. 뒤에 있을수록 늦게 태어난 게 되겠지. 1월 달 안에서. 확인돼요? 그러면 빨리 늦게라는 부분을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 어디선가 태어났겠구나 해서 막대기를 꽉 차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히스토그램이야. 그러면 2월생은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3월 1일 전까지 이 안에 어디선가 태어났겠구나. 또 마찬가지로 인원수 세서 꽉 차게 그립니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게 히스토그램이야.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점 알겠어? 막대 그래프는 1월생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 점이 이만큼이야 라고 표시를 한다라면 히스토그램은 구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도수가 이만큼이야 라고 표시를 해내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막대 그래프는 한 점에서 얼마? 점에서 몇 명? 히스토그램은 구간에서 몇 명? 구간에서 몇 명?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1월생, 2월생 막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어때? 한눈에 차이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여기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높은 게 어디지? 하고 봤더니 2월생이었어. 제일 낮은 게 어디지? 9월생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즉 한눈에 보기 힘들다라는 단점 자체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얘의 자매품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상대도수 히스토그램도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애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에서 여기 세로가 이 높이가 몇 명 있는지를 보는 거였지. 다시 말하면 도수를 보던 거였거든. 도수? 근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으로 바뀌면 여기가 상대도수로 바뀌면 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내가 10년을 넘게 이 통계 단원을 항상 수업을 하지만 우리 반처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말은 처음이야. 우리 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말은 처음이야. 지금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눈이 반쯤 풀려 있어. 내가 1년에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이거 수업을 하거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를 항상 통계단을 시작하면서 했거든. 니네 말이 처음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니?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히스토그램을 딱 만들고 났더니 수학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저 그림이 너무 밋밋해. 아니야? 그냥 막대기만 막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칸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왠지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모양 아니냐? 그치? 좀 뭔가 좀 그렇지? 그럼 풀을 좀 추가하고 꽃도 추가하고. 야, 최대한 간결하고 한눈에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꽃을 추가하고 풀을 추가해서 위장을 해버리면 그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어? 알아보기가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 안에서 새로운 걸 등장시킵니다. 뭘 등장시키느냐? 아까 전에 우리 특정한 계급에서 도수들을 조사했을 때 그 계급에 속하는 각각의 자료들이 몇 월 며칠 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뭘 했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대충 중간값, 계급의 정중앙, 즉 계급값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대충 이걸로 생각해 라고 퉁치고 넘어가기로 했었지. 그 퉁치고 넘어가기로 한 계급값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1월과 2월의 중간이라는 막대기의 중간에 이 꼭대기 부분 있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은 거야. 확인돼요? 다시 2월 안에서 꼭대기 부분에 점을 하나 찍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옆에 하나가 더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도 꼭대기 부분에 점을 하나 더 찍을 수 있겠지. 확인돼요? 히스토그램에다 이런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한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 잘 봐. 여기 보이는 부분이랑 여기 부분의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정중앙에다 찍었으니까 네. 같은 길이가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비어있지? 맞지? 네. 여기 가운데도 점을 하나 똑같이 찍은 거야. 그리고 요 끝에도 똑같이 점을 하나 찍은 거야. 그래서 양 끝에 찍은 점 있지? 양 끝에 찍은 점은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랬지? 요쪽의 길이가 얘랑 같게 찍은 거야.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요쪽의 길이랑 요쪽의 길이도 똑같고 얘가 다시 얘랑 똑같고 다 똑같겠지 길이가. 여기도 똑같이 되게 찍은 거야. 다 똑같이 되게.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점을 딱 찍어서 이제 히스토그램 이렇게 우리 좀 꾸며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됩니까? 즉 계급값이라는 걸 하나 더 등장시켜서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게 표시를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야. 만족을 못 하더라. 무슨 짓을 했느냐? 점이 보이니까 뭘 하고 싶어져? 그래, 잊고 싶어지니까 이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어버렸어. 그랬더니 뭔가 그럴싸한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삼각형. 삼각형 아닌데? 역수에서 꺾이고 꺾였는데? 확인돼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게끔 그려놓고 놨더니 뭐가 돼버렸냐면 꺾은 선 그래프 마냥 누가 제일 위에 있는지 누가 제일 아래에 있는지 비교가 더 쉬워졌어 안 쉬워졌어? 쉬워졌지?
그래서 히스토그램 필요 없음. 뭐야? 뭐야? 그리고 났더니 히스토그램이 오히려 보는데 방해가 됨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싹 다 지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요것만 남겨놓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선들로 정확하게 톡톡톡 표시가 됐지? 근데 여기다가 여기 양 끝에 있는 점 있지? 맞지? 우리 점들 있기로 했는데 여기 점 아니었잖아. 이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선들로 둘러싸인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졌지. 아, 아니라고. 이게 각각의 점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이어질지 안 할지 모르잖아. 다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몇 각형인지 몰라. 확인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한 도형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는 아까 했는데 얘는 표야? 아니지? 도형을 만들었잖아. 좀 더 그럴싸하게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다각형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면 중학교 통계는 끝입니다. 네. 와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중학교 통계가.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딱 배워봤잖아. 그랬을 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있잖아. 네. 뭐가 있어? 아까는 아까 전에 해결 못한 거. 요거. 네. 도수 분표를 상대 도수를 만들어서 비교할 때 상대 도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도수가 많은 거야? 아니지. 총 도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 도수를 꼭 써라고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총 도수를 실수해서 까먹을 수도 있고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지? 확인돼? 그럼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해결을 못했다 그랬지? 뻥이야. 해결을 했어. 응. 근데 해결을 못했다고 한 이유는 하나야. 거기서 해결을 했다고 하고 더 나가면 고등교과로 넘어가. 고등학교 확통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확통에는 뭘 만들게 되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이라는 녀석이 분포된 표를 만들어. 확률이 분포된 표. 확률이 뭐 새로운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 찾을 거야.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 당연한 거잖아. 뭐야? 총도수분의 6이 나오는 경우에서 찾으면 되지. 총도수분의 6이 나오게 되는 계급의 도수야. 상대 도수야. 그 상대 도수가 분포된 표가 확률 분포표랑 대단히 유사해. 확인돼? 어쨌든 그랬을 때 그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다라고 쳤을 때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뭘 하게 될 거냐? 표는 보기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새로운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공식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잖아. 확률 밀도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네. 이렇게 생긴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문헌중에 대한 거를 자료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은행중 거를 우리가 또 조사했더니 은행중은 점수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은행중이야. 가로는 점수야. 이쪽으로는 점수. 그러면 어느 학교가 더 점수가 높을까? 그렇지. 문헌중 쪽의 평균이 더 높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그림 자체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료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얼마가 있는지 나타내게 되는 자료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문헌중 쪽이 여기 높은 점수 쪽이 더 점수 쪽이 높은 애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 인원이 아까 전처럼 문헌중이 20명이고 은행중이 100명이야. 그러면 이쪽이 더 많아 보여도 실제로 이쪽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여전히 생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에다 또 대입을 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이는 요 값들 있지. 제일 많은 값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값을 평균값으로 잡게 되잖아. 그 평균이 하나로 일치가 돼. 0으로. 평균을 0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헌중이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면 은행중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정규 분포야. 그래서 확률에 대한 얘기, 상대도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분포 곡선을 확인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정규 분포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총도수가 다른 집단 있지. 두 집단을 실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은 가지 말자고. 벌써 고등학교 때 얘기하니까 저기 뒤에 3열 눈 반쯤 풀려가지고 뭔 말이지 싶어갖고 쳐다보고 있는 인간들. 하여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과제들이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정리하지 마. 그냥 빼버려. 네. 요거에 대한 얘기는 3학년 2학기 때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점도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긴 할 거거든. 그때 가서 하자고. 지금 당장 거기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 무리가 있어.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책 잠깐 꺼내볼래요? 네. 개념편만 꺼내봐. 개념편을 몇 쪽 보면 되냐면요. 136쪽을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통계단의 시작이거든.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거. 자료의 정리 해석에서. 자, 첫 번째 136쪽을 보니까 대표값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이거 선생님 얘기 안 했어, 오늘은. 대표값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 다음 시간쯤에 해볼 거야. 알겠니? 그럼 뒤로 하나 딱 넘기면 139쪽에 보잖아요. 줄기와 잇그림과 도수분포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줄기와 잎에서 시작을 해서 도수분포표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걸 넘기면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 도수분포표가 끝났으니까 상대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맞아? 실제로 넘겨봐. 그럼 몇 쪽을 보면 되냐? 143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47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확인되니? 근데 중간에 143쪽에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이 나왔지? 선생님이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다각형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표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비교가 불가능하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롭게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이 먼저 나온 거야. 이제 상대도수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가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또 뒤로 넘겨보면은 상대도수 147쪽에 나왔죠? 그럼 뒤로 한 장을 넘기면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해서 또 나와 있지?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 그래, 그런 것까지 딱 하고 나면 단원 끝났지? 오늘 우리가 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세부 디테일을 챙기는 데 있어. 오늘 이런 대략적인 흐름은 얘기를 다 했잖아.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지? 이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세부 디테일을 조금 더 챙기고 대표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화요일이잖아. 두 개 다 못 하거든? 다음 시간은 대표값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보자.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 정리해 놓고 대표값에 대한 얘기 조금 어렵게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도 일부 좀 차용해서 끌고 내려오고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요거 이어서 이제 통계 마무리하면 되겠죠? 말 좀. 예. 그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리한 내용들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하고 복습 꼭 해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숙제 뭐라고? 영상 이거 이번에는 제발 부탁이니까 1.5배속으로 하지 말고 1배속으로 놓고 봐. 천천히. 그래서 흐름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문제점이구나. 선생님 여기 단점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지? 이거 왜 1배속으로 보러 오냐면 단점이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다음 중 도수분포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이 아니라 도수분포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도수분포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에 이런 단점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일부러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고 일부러 빨간색으로까지 적어 놓은 거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주말 동안에 정리 좀 꼭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음 주 화요일 날 채권 산다 그랬죠?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 되냐면 오늘 질문 받은 데 있지? 거기까지 책이랑 책 다 정리하고 노트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트가 개념 정리하는 노트 하나 있을 거고 입체동의 건널비와 부피는 노트에다 풀었지? 그거 같이 다 정리해야 되겠지? 그리고 책 앞에 있는 거 다 정리해야 되겠지? 그렇게 3개 정리하는 거야. 확인되니? 노트는 뭐 성실하게 잘 문제 풀었으면 정리할 거 따로 없을 것이고 책만 비어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봐도 될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다 정리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내일 자발적으로 학원에 오겠다고 와서 1시간만 공부하겠다고 하는 인원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5명 자발적으로 공부하시겠다? 예. 한재우, 장우현, 박재아, 서지민, 이은진? 그래 알았어 손 내리세요. 나 오라고 안 했다. 또 막 갑자기 또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서 맨날 학원 불러 짜증나게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해? 예. 힘드니까 엄마 나 학원 잠깐 쉴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마. 예. 마치 내가 불러서 온 것 마냥. 그러고 또 갑자기 그래 그럼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귀찮으니까 가지 말자. 뒤진다.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치? 네. 갑자기 다쳤다거나 갑자기 책을 잃어버렸다거나 책에 에어컨 뒤에 있다는 거. 학교에 책을 놓고 왔다거나 하지 마라. 뭐 내일 학교 열거 알겠죠? 책도 가져야 돼요? 일단 노트 정리를 하려면 책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하고면 되지. 와서 검사만 받겠다? 검사 받고 1시간 공부하고. 그래 1시간 봐. 노트만 가보면 돼. 응. 집에서 다 해놨으면 그래도 되죠? 예. 편하신 대로. 확인됐습니까? 예.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끝날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 쉴까? 네. 아니면 뭐 다른 거 할까? 쉬어요. 그래, 오늘은 10분만 쉬자. 근데 자, 필기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씹으려고